나는 지금 베이징 공항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떨고 있다. 손목시계를 본다. 오후 2시 47분. 정확히 13분 후면 평양행 고려항공 JS152편이 출발한다. 그 비행기에 내가 타지 않으면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아니, 이미 달라졌다. 주머니 속 대한민국 여권이 손에 땀을 묻힌다. 가짜 이름, 가짜 신분. 하지만 이것만이 내게 남은 유일한 진실이다. 김성혁이라는 이름은 이제 죽어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3등 서기관 김성혁은 오늘 이 순간 사라져야 한다. 화장실 밖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린다. 나는 숨을 죽인다. 김서기관, 김성혁 동무, 보위부 김철수의 목소리다. 심장이 터질 것 같다. 여기 계십니까? 출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진다. 나는 변기 위에 올라서서 다리를 웅크린다. 구두가 보이면 안 된다. 이상하네. 분명 이쪽으로 오는 걸 봤는데. 발소리가 멀어진다.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쉰다. 하지만 아직 안전하지 않다. 그들은 곧 공항 전체를 뒤질 것이다. 사실 이 모든 것은 6개월 전부터 시작되었다. 2023년 7월 나는 아프리카의 한 작은 나라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외교관이었지만 실제로는 외화벌이 책임자였다. 무기 밀매, 위조 달러, 마약 거래. 우리가 하지 않는 일이 없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다. 대사관 지하 창고에서 밀수품 목록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때 문이 열리더니 대사가 들어왔다. 평소와 다른 표정이었다. 김동무, 평양에서 긴급 전문이 왔네. 무슨 내용입니까? 자네 아버지. 반역죄로 처형되었다고 하네.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리고 자네 가족들도 모두 수용소로 보내졌다네. 어머니, 아내, 그리고 7살 난 딸까지. 나는 벽에 기대야 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무슨 죄목입니까? 남조선 정보기관과 내통했다는 혐의라네. 물론 조작이겠지. 자네도 알다시피 요즘 평양은 숙청바람이 거세네. 누군가 자네 아버지 자리를 탐냈나 보지. 제 가족은 무죄입니다. 나도 알래. 하지만 자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네. 오히려 자네도 조심해야 하네. 평양에서는 자네에게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네. 그날 밤 나는 대사관 옥상에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보이지 않았다. 아프리카의 밤하늘은 항상 맑았지만 그날만큼은 구름이 온 세상을 덮고 있었다. 7살 내 딸 수연이가 떠올랐다. 마지막으로 본 것이 1년 전이었다. 평양 순안공항에서 출국할 때 수연이는 내 손을 꼭 잡고 울었다. 아빠, 언제 와요? 금방 올게. 수연이 착하게 있어야 해. 아빠 사랑해요. 아빠도 사랑해. 그게 마지막이었다. 이제 내 딸은 요덕 수용소 어딘가에서 굶주리고 있을 것이다. 7살짜리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나는 더 이상 이 체제를 위해 일할 수 없다. 나는 탈출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어떻게든 내 가족을 구할 것이다. 탈북 계획을 세우는 것은 쉽지 않았다. 외교관의 모든 동선은 감시당한다. 특히 아프리카의 작은 대사관에서는 더욱 그렇다. 우리는 서로를 감시하고 서로를 의심하며 살았다. 하지만 나에게는 한 가지 기회가 있었다. 3개월 후 베이징에서 열리는 외무성 회의였다. 모든 해외 공관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는 회의. 나도 참석 명단에 올라 있었다. 베이징. 그곳이라면 가능할지도 모른다. 나는 조심스럽게 준비를 시작했다. 먼저 중국 브로커와 접촉해야 했다. 대사관에서 일하면서 만난 현지 사업가가 있었다. 그는 뒷거래에 능숙했고 무엇보다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해주는 사람이었다. 여권을 만들고 싶습니다. 어느 나라 여권? 대한민국. 그는 눈을 크게 떴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당신, 미쳤소? 북한 외교관이 남한 여권을? 가격은 얼마입니까? 5만 달러. 그리고 내 목숨값까지 추가하면 10만 달러요. 7만 달러 드리겠습니다. 대신 완벽해야 합니다. 그는 담배를 피워 물었다. 생각할 시간을 주시오. 이건 너무 위험한 일이오. 지금 대답하십시오.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그는 한참을 나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줬소. 하지만 성금 3만 달러가 필요하오. 나는 6년간 모아둔 불법 외화 중 일부를 꺼냈다. 대사관 지하 금고에 숨겨둔 돈이었다. 원래는 평양으로 송금해야 할 돈이었지만 나는 조금씩 빼돌려왔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던 것처럼 3개월은 지옥 같았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혹시 브로커가 나를 신고한 건 아닐까? 혹시 평양에서 이미 나를 의심하고 있는 건 아닐까?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수연이가 철조망 뒤에서 나를 부르는 꿈. 아내가 고문받는 꿈. 어머니가 총살당하는 꿈. 하지만 나는 버텼다. 버텨야 했다. 10월이 되었다. 베이징 출장이 확정되었다. 나는 대사에게 보고했다. 동무 베이징 회의에 참석하겠습니다. 물론이지. 자네는 꼭 가야 하네. 외화벌이 실적을 보고해야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동무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은가? 심장이 철렁했다. 아, 네. 그저 일이 좀 많아서 그렇습니다. 가족 걱정 때문인가? 안타깝지만 당은 언제나 옳은 결정을 내리네. 자네는 그저 충성하면 되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하지만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다. 물론입니다, 대사 동지. 저는 언제나 당에 충성하겠습니다. 11월 15일, 나는 평양을 경유해 베이징으로 향했다. 평양공항에서 보안 검색을 받을 때 나는 온몸이 굳어버렸다. 혹시 그들이 뭔가 눈치챈 건 아닐까? 하지만 검색은 순조롭게 끝났다. 나는 다른 외교관들과 함께 비행기에 탔다. 창밖으로 평양이 멀어졌다. 나는 이 도시를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아니, 다시 보지 않을 것이다. 베이징에 도착했다. 호텔로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보위부 요원 김철수가 내 옆에 앉았다. 김서기관, 회의 준비는 잘 되었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혹시 베이징에서 개인적으로 만날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아, 그냥 궁금해서요. 요즘 해외 공관 인사들 중에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요.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저는 당과 공화국에 충성할 뿐입니다. 물론이죠.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그렇지 않았다. 그는 나를 의심하고 있었다. 회의는 3일간 진행되었다. 나는 가능한 한평범하게 행동했다. 외화벌이 실적을 보고하고 다른 동무들과 식사를 하고 저녁에는 호텔방에서 쉬었다. 하지만 마지막 날 밤 나는 움직였다. 새벽 2시 나는 호텔 복도로 나왔다. 보위부 요원들은 각 층에 배치되어 있었다. 나는 비상계단을 이용해 1층으로 내려갔다. 로비에는 한 명의 요원이 졸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뒷문으로 빠져나갔다. 차가운 베이징의 밤 공기가 폐를 찔렀다. 나는 미리 약속한 장소로 향했다. 호텔에서 2km 떨어진 24시간 편의점.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었다. 늦었군요. 죄송합니다. 감시가 심해서요. 여기 있어. 그는 가방을 건넸다. 안에는 대한민국 여권, 중국 비자, 비행기 표, 그리고 현금이 들어 있었다. 여권 이름은 박진우. 서울 출신 사업가요. 모든 서류는 완벽하오. 중국 출입국 기록도 조작했어. 고맙습니다. 내일 오후 3시 베이징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를 타시오. 그 전에 북한 대표단이 평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출발 시간은
오후 2시 30분이요. 당신이 그 비행기에 타지 않으면 그들은 30분 안에 알아챌 것이요. 알겠습니다. 행운을 빌겠소, 김서기관. 아니, 박진우 씨. 나는 호텔로 돌아왔다. 방에 들어가 짐을 쌌다. 북한 외교관 김성혁의 모든 것을 가방에 넣었다. 내일 아침 이 가방은 평양행 비행기 화물칸에 실릴 것이다. 하지만 나는 타지 않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모두가 로비에 모였다. 버스가 공항으로 출발하기 직전이었다. 김성혁 동무는 어디 있나? 대표단장이 물었다. 화장실에 갔습니다. 누군가 대답했다. 빨리 오라고 해. 시간이 없네. 나는 로비 화장실에 숨어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김서기관, 빨리 나오시오. 보위부 김철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화장실 창문을 열었다. 1층이었다. 나는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다. 저기다. 김성혁이 도망간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달렸다. 베이징의 아침 거리는 붐볐다. 나는 인파 속으로 뛰어들었다. 택시를 잡아탔다. 공항으로 가주세요. 빨리요. 알겠습니다. 택시가 출발했다. 백미러로 뒤를 확인했다. 보위부 요원들이 길거리에서 나를 찾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미 멀어지고 있었다. 공항에 도착했다. 시계를 봤다. 오후 1시 50분. 평양행 비행기가 출발하기 40분 전이었다. 나는 화장실로 향했다. 가방을 열고 옷을 갈아입었다. 북한 외교관의 양복을 벗고 평범한 한국인 사업가의 캐주얼 차림으로 바꿨다. 거울을 봤다. 김성혁은 사라지고 박진우가 있었다. 하지만 아직 안전하지 않았다. 그들은 곧 공항에 도착할 것이다. 중국 공안에 협조를 요청할 것이다. 나는 화장실 칸막이에 숨었다. 그리고 기다렸다. 오후 2시 30분이 되었다. 평양행 비행기가 출발했다. 나 없이. 오후 2시 47분 김철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김서기관, 김성혁 동무. 나는 숨을 죽였다. 발소리가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 오후 3시 나는 화장실에서 나왔다. 인천행 게이트로 향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때 손이 떨렸다. 검색대 직원이 내 여권을 확인했다. 박진우 씨 사업차 방문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즐거운 귀국 되세요. 나는 게이트를 통과했다. 비행기에 탑승했다. 창가 좌석에 앉았다. 비행기가 활주로로 이동했다. 이륙하는 순간 나는 눈물을 흘렸다. 나는 자유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내 가족은 여전히 지옥에 있었다. 2시간 후 비행기는 인천공항에 착륙했다. 나는 입국 심사대로 향했다. 입국 목적이 어떻게 되시나요? 귀국입니다. 여행은 즐거우셨나요? 네. 즐거웠습니다. 입국 도장이 찍혔다. 나는 대한민국 땅을 밟았다. 하지만 나는 곧바로 공항 내 경찰서로 향했다. 그리고 신분을 밝혔다. 저는 북한 외교관입니다. 탈북을 원합니다. 그 후 3개월간 나는 국정원 조사를 받았다. 내가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놨다. 북한 대사관의 불법 활동, 무기 밀매 경로, 해외 공작원 명단, 외화벌이 조직. 조사관이 물었다. 왜 탈북을 결심했습니까? 제 가족을 구하고 싶습니다. 가족이 수용소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네. 구출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조사관은 한참을 나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김성혁 씨, 아니, 이제는 새 이름을 받으셨으니 당신이 제공한 정보는 매우 귀중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나는 새 이름을 받았다. 김지훈. 대한민국 국민 김지훈. 1년이 지났다. 나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낮에는 북한 이탈 주민 지원센터에서 일한다. 밤에는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브로커들과 연락한다. 내 가족을 찾기 위해
3개월 전 한 브로커로부터 연락이 왔다. 요덕 수용소에 김수연이라는 이름의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나이는 8살입니다. 확실합니까? 사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진이 도착했다. 야위고 더러운 얼굴. 하지만 눈만큼은 또렷했다. 내 딸 수연이었다. 얼마가 필요합니까? 탈출시키려면 최소 20만 달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공 확률은 30%입니다. 하겠습니다. 돈은 어떻게 마련하시겠습니까?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나는 지난 1년간 모은 돈을 꺼냈다. 강연료, 원고료, 저축. 하지만 10만 달러밖에 없었다. 나는 출판사와 계약했다. 내 이야기를 책으로 쓰기로 했다. 선인세로 10만 달러를 받았다. 준비됐습니다. 알겠습니다. 3개월 후에 시도하겠습니다. 지금은 2024년 12월이다. 오늘 새벽 브로커에게서 연락이 왔다. 성공했습니다. 나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정말입니까? 네. 수연이는 지금 중국 국경을 넘었습니다. 일주일 후면 태국을 거쳐 한국에 도착할 것입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다. 인천공항 입국장. 나는 도착 게이트를 바라보며 서 있다.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다. 자동문이 열린다. 한 여자아이가 걸어 나온다. 야위었지만 살아있다. 우리의 눈이 마주친다. 아빠. 수연이가 달려온다. 나는 무릎을 꿇고 딸을 안는다. 수연아. 미안해. 아빠가 너무 늦었어. 아빠. 올 줄 알았어요. 아빠가 꼭 구해줄 줄 알았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다. 공항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본다. 하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나는 드디어 내 딸을 구했다. 그날 밤 수연이는 내 아파트에서 처음으로 편히 잤다. 나는 딸의 침대 옆에 앉아 자는 얼굴을 바라본다. 아내와 어머니는 아직 수용소에 있다. 그들을 구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과 돈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북한 외교관이었다. 나는 그 체제를 위해 일했다. 나는 죄인이다. 하지만 이제 나는 속죄할 것이다. 내 가족을 구하고 다른 탈북민들을 돕고 세상의 진실을 알릴 것이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인다. 불빛들이 반짝인다. 나는 자유로운 땅에서 살고 있다. 하지만 진짜 자유는 내 가족 모두가 안전할 때 오는 것이다. 나는 반드시 그날을 만들 것이다. 1년 후. 나는 국회에서 증언하고 있다.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은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그곳에는 수만 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수용소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죄도 없습니다. 단지 정권에 의해 희생양이 되었을 뿐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진다. 기자들이 질문한다. 나머지 가족은 구출하셨습니까? 아직입니다. 하지만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보복할까 두렵지 않으십니까? 두렵습니다. 하지만 침묵하는 것이 더 두렵습니다. 증언이 끝나고 나는 청중석을 바라본다. 수연이가 앉아 있다. 이제 10살이 된 수연이는 학교에 다니고 있다. 친구들도 사귀었다. 웃는 법도 다시 배웠다. 수연이가 나를 보며 손을 흔든다. 나는 미소 짓는다. 나는 더 이상 김성혁이 아니다. 나는 김지훈이다. 대한민국 국민 김지훈. 그리고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내 아내와 어머니를 그리고 그곳에 갇힌 모든 사람들을 구할 때까지. 2년 후 국제인권단체의 도움으로 나는 아내를 구출했다. 어머니는 안타깝게도 수용소에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은 다시 모였다. 수연이는 이제 중학생이다. 아내는 한국 사회에 적응하며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나는 여전히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일한다. 때때로 악몽을 꾼다. 내가 다시 평양으로 끌려가는 꿈. 가족들이 다시 빼앗기는 꿈. 하지만 아침이 오면 나는 딸의 웃는 얼굴을 본다. 아내의 따뜻한 손을 느낀다. 그리고 깨닫는다.
우리는 살아남았다는 것을, 우리는 자유롭다는 것을,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서울의 하늘은 오늘도 맑다. 다음 편이 궁금하다면 구독 눌러주세요.